안녕하세요. 저는 7개월간의 끔찍했던 혼인 생활을 끊는 38살의 여성입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 하시기에 5년 전 제가 겪은 아픈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사랑은 운명처럼 다가온다고요. 저도 그땐 그 말을 믿었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고, 내 편이자 내 가족이 되어줄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참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제 기분을 살펴주며 사소한 것에도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온통 꽃처럼 피어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그림자엔 늘 다른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의 이름은 바로 엄마였습니다. 남편의 엄마이자 저의 시어머니. 연애 초반부터 이상한 징조는 있었습니다. 데이트 중에도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벨. 화면에 뜬 이름은 늘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응, 엄마. 나 혼자야. 지금은 그냥 산책 중이야. 이따가 전화할게. 끊어. 남편은 늘 저와 있다는 걸 숨기듯 통화했고 전화를 끊을 땐 입꼬리를 애써 올리며 말하곤 했어요. 우리 엄마 좀 유난스러워서 그래. 걱정이 많아. 하지만 그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가 걸려왔고 1시간만 연락이 안 되면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급기야 경찰에 실종 신고까지 하던 여자. 그게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은 영상통화가 걸려왔고 저와 함께 있던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은 안 돼.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들, 오늘도 우리 애기 얼굴 못 보니까 엄마 죽을 것 같아. 저는 그 순간 이상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할 말로는 어딘가 너무 진하고 질척한 감정이 묻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1년 뒤 결혼을 결심하게 됐을 때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뵙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곳엔 제가 예상한 어머니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편안한 홈웨어를 입지도 인자한 미소를 띤 중년 여성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단전히 올려묶은 긴 머리에 고가의 원피스 차림, 붉은 립스틱이 선명한 입술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은 낯선 사람을 응시할 때의 경계심보다도 뭔가를 판단하려는 듯한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어요. 우리 아들 오느라 고생 많았지? 그녀는 남편을 품에 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애기란다. 그 말에 저는 웃으려다 얼어붙었습니다. 다 큰 아들을 애기라고 지칭하는 것도 이질감이 느껴졌지만 그녀가 아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서 애틋함을 넘어선 무언가 짙고 깊은 감정이 느껴졌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고작 20살 차이. 시어머니는 20살에 남편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3살 때 남편의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단 한 번도 재혼하지 않았다고요. 아들을 위해 인생을 바쳤고 실제로 지역 보험 영업에서 10년 넘게 판매왕을 차지할 만큼 뛰어난 영업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계약도 인생도 달라지는 거야.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단단하고 자신감 있는 손길이었어요. 하지만 그 손길에서 사람을 조종하는데 숙련된 이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혼 후 저는 그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입주할 신혼집 아파트의 준공 일정과 저희의 결혼 날짜가 어긋나는 바람에 남편과 저는 어쩔 수 없이
1년 동안 시어머니의 댁에서 지내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당시에는 잠시 머무는 것쯤이야 괜찮겠지 싶었고, 저도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지옥의 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너머로 들려오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시어머니가 남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옷걸이에서 넥타이를 고르던 그녀는 마치 무대에 선 배우처럼 여유로운 손놀림으로 하나를 집어들더니 남편의 목에 두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어때, 우리 애기? 이 색이 너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거 알지? 그녀는 넥타이람을 만지며 손끝으로 남편의 턱선을 스치듯 쓸었습니다. 그리고는 와이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띄우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마치 결혼식 날 신랑을 단장시키는 신부의 손길처럼. 이 셔츠는 가을빛 도는 우리 애기 피부에 정말 잘 어울려. 엄마가 골랐어. 오늘도 멋지게 다녀와야지.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머그잔이 컬컥 떨려나갔습니다. 식탁 위에 부딪힌 잔은 낮은 진동음과 함께 흔들렸고 커피가 테이블 보위로 번졌습니다. 그 장면은 사람을 나누는 남녀의 장면보다도 더 끈적하고 더 오싹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괜찮냐고 물었고, 시어머니는 왜 네가 아들과의 아침을 방해하느냐는 듯한 눈길로 싸늘하게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식사 시간만 되면 시어머니는 무언의 의식을 치르듯 조용히 물수건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마치 제 존재는 투명 인간인 양 그녀는 한치의 멈거림도 없이 남편의 손을 잡아들고 천천히 정성스럽게 닦아내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신에게 바치는 제사의식처럼 경건했고 동시에 오싹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손등을 쓰다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을 닦아내는 탐닉하는 듯한 느낌이었고, 남편은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익숙한 듯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저의 심장은 뚝뚝 금이 가는 도자기처럼 부서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밤이며 시어머니는 꼭 방문 앞을 서성이곤 했습니다. 마치 자기의 귀와 눈으로 집안 모든 공간을 지켜야 한다는 듯 부부밤의 문이 조금이라도 닫히려 하면 재빠르게 다가와 그 문을 다시 열어 젖혔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문을 닫아본 적이 없어. 가족 사이의 문은 단절이야. 단절은 곧 불신이고 불신은 파멸이야. 그녀의 말은 이성적 설득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광기에 찬 논리였습니다. 문은 늘 반틈이 열린 채 마치 누군가의 시선이 언제든 스며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한숨, 손끝의 떨림, 서로의 시선을 피하는 밤들이 계속됐습니다. 부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 밤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닌 그녀가 허락한 한정된 동거 속에서 침묵과 긴장 속에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부부관계마저 눈치와 두려움 속에 시들어갔습니다. 그녀의 그림자는 밤이 깊을수록 더욱 짙어졌고 그 틈은 어둠보다도 더 차가웠습니다. 유난히 직장에서 일이 바빴던 날, 야근을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에 쩔어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정적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조용히 신발을 벗고 거실을 지나 우리 부부의 밤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문이 삐껑 열리더니 그 안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표정은 놀란 듯 급히 무언가를 감추려는 사람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시어머니는 잠깐 멈칫하더니 파만한 얼굴로 옷깃을 여미며 왔니? 하고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은 고요한 밤속에서 복처럼 쿵쾅거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누워있던 남편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우리 방에 있었어?
남편은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엄마나 얘기 좀 했어. 오랜만에 진지하게. 별거 아냐. 그의 말은 평범한 모자간의 대화를 가장했지만 그 방 안에 남겨진 공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이질감, 감춰진 비밀, 그리고 말하지 못한 감정의 조각들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 발을 들인 첫날부터 제 몸 어딘가에선 묘한 경계의 신호가 울렸습니다. 낯선 집안 공기엔 가족의 따뜻함보다는 침범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감돌고 있었고 저를 향한 그들의 시선은 어둠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무리 애써 마음을 다잡아 봐도 이 모자간의 관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한 말투 속에 감춰진 은근한 소외감, 매 끼니마다 제게는 건네지 않는 눈빛, 대화의 흐름에서 저만 동떨어지는 느낌,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미묘하게 짓눌렀습니다. 처음엔 제가 노력하며 바뀔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이 집안의 모든 공기, 물건, 기척 하나하나에 조용히 거부당했습니다. 그들 사이에선 오직 두 사람만의 언어와 정서가 있었고 저는 철저하게 방해꾼이자 외부인이었습니다. 마치 낯선 숲에 무단으로 들어선 이방인처럼 저는 그들만의 밀실된 세계를 어지럽힌 침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찝찝하고 무서운 예감은 머지않아 아주 구체적인 형태로 제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기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늘 손에서 휴대전화를 떼지 않고 살던 시어머니가 그날따라 웬일인지 부엌 식탁 위에 휴대폰을 덩그러니 올려둔 채 피곤하다며 밤으로 들어가 버리신 겁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것을 들여다보길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너무나 자연스럽고 의도적인 장면이었죠. 처음엔 그냥 무심코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면에 잠시 켜진 미리 보기 알림 하나가 제 눈을 멈춰 세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고 곧장 사진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서로의 입술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가족 간의 인사나 장난이라 보기엔 그건 너무나 애틋하고 너무나 진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연인들이 연애 초기에 주고받는 서로에 대한 갈증과 욕망이 담긴 그런 키스 말입니다. 그런 사진이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사진, 서로 어깨에 기대 잠든 사진, 그리고 남편이 나체로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는 사진까지. 그 순간 제 식도 끝에서 뜨거운 쓴물이 옆니에 올라왔습니다. 마치 위장이 비명을 지르듯 울컥 육지기가 치밀었습니다. 다 큰 아들이 나체로 있는 모습을 찍어 간직하고 있는 엄마. 그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포착한 채 저장해 놓은 그 여인. 세상에 이런 모자 관계가 과연 몇이나 존재할까요? 이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본능도 혈육도 상식도 모두 끼어넘은 어떤 병적이고 기염적인 관계였어요. 아니 어쩌면 그녀는 애초부터 제가 이 사진들을 보길 바란 거일지도 모릅니다. 그건 마치 사냥꾼이 덫을 설치해두고 먹이를 기다리듯 배치된 장난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녀는 사람의 심리를 흔드는 데 능했고 조종하고 휘두르며 자신의 세계로 끌어당기는 데 익숙한 여자였습니다. 사진 하나하나에 서린 의도와 잔혹함은 제가 숨쉬는 공기마저 더럽아 버리는 듯한 질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이 관계는 더 이상 인달의 울타리 안에 있지 않다는 걸.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가슴은 마치 커다란 망치로 내리치키듯 쿵쾅거렸고 등골을 타고 흐른 식은 땀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공기조차 무겁게 느껴졌고 내 몸은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데 다리는 땅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의 현실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사진을 들이밀며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가족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남편은 제 손에서 폰을 낚아채더니 사진을 대충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뭐, 그게 왜? 엄마랑 장난처럼 찍은 거야. 그게 그렇게 문제야? 저는 입을 벌리고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장난? 이게 장난이라고? 입을 맞대고 나체로 서 있는 네 사진을 엄마가 찍은 게 장난이라고?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그냥 이 집 분위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좀 다정한 편이긴 해도 우리 사이에 그런 거 없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컸고 나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라고. 그 말에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 이게 정상이냐고. 엄마가 너 연인처럼 대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콩 하고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끄럽다. 대체 넌 뭐가 문제인 거니? 엄마랑 아들이 좀 친하게 지냈기로 서니 남편을 이렇게 쥐잣대 잡는 게 말이 되니? 저는 그녀를 노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정상적인 가정을 원했어요. 엄마와 아들이 사는 곳에 낀 불청객이 아니라 평범한 남편과 아내로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대체 어떤 며느리가 이 상황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상적인 가정? 넌 내가 우리 아기를 이 긴 세월 동안 홀로 어떻게 키웠는지 아무것도 몰라. 내 아들이 너 없이는 못 산다고 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 차는 것 없는 너를 내가 받아줬을 뿐이야.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살쪄 살치기를? 그 말에 기가 탁 막혀버린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말리는 신용을 하며 방으로 모셔다 드렸고 홀로 남은 부부의 밤 안에는 끈적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걸. 나를 지켜줄 사람조차 없다는 걸. 그리고 그 가족이라는 말이 이들에겐 너무나 다른 의미였다는 걸요. 그렇게 남편과의 관계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냉전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드물어졌고 말은 오가되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직장에서 야근을 자처했습니다. 늦게까지 남아서 형광등 아래서 쓸쓸히 문서를 정리하는 시간이 오히려 그 집에 숨막히는 공기보다 더 견딜만 했으니까요.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다정하고 온화했던 그 사람이 맞나. 엄마라는 단어만 나와도 남편은 얼음장처럼 식어버렸고 제 말 하나하나에 가시돋친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나를 미쳤다고, 예민하다고, 이산한 망상에 사로잡힌 여자라고. 누군가에게라도 이 고통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마치 오래된 스릴러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들이었고 입 밖으로 꺼내기엔 너무도 수치스럽고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내가 진짜 이상한 걸까? 그런 자책이 매일같이 머릿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왔고 저는 그 파도에 휩쓸려 조용히 가라앉으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내 안의 상처는 침묵이라는 이름의 상자 속에서 곰팡이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야근으로 기가가 늦었던 어느 밤 저는 비틀거리듯 한번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는 평온함이 아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음산한 정적이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부부밤으로 다가가자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조명.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 보인 장면은 제가 상상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광경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서로를 어루만지며 속삭이고 있었어요. 엄마는 항상 내 편이지? 그럼 우리 아들이잖아.
그 기괴한 풍경에 저는 비명을 지르며 가방을 집어던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던 시어머니는 머리를 매만지더니 오히려 저를 이사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며느리라는 년이 싸가지 없이 어른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랑 아들 사이에 이 정도 애정 표현도 못하니? 남편은 애매한 얼굴로 제 시선을 피하며 주먹을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오해할 수도 있지. 자기야, 우리 엄마 원래 좀 다정한 편이야. 자기가 이해해. 구워다 넣은 보리자루처럼 엄마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남편이란 존재가 한심하고 가증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쨍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결혼이, 이 모자 관계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지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 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라 어머니 애기잖아. 남편은 놀란 토끼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남편의 대변인인 양 끼어들었습니다. 이혼은 안 된다. 아까 아들이랑 이야기했는데 얘는 아직도 널 사랑한다는구나. 친정집 빚이 많다며? 내가 다 갚아줄게. 카드값, 대출금 뭐 전부. 너는 그냥 조용히 살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너만 적응하면 될 일이잖니. 그녀의 말은 달랬는 듯 하면서도 명백한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남몰래 품고 다닌 비장의 단검처럼 이 결혼 생활의 어둠 속에서 언제든 나를 구해줄 유일한 무기, 바로 가정용 CCTV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소름 끼치는 말투, 밤마다 부부방 문 앞에서 서성거렸던 그림자, 남편과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사진까지 날마다 축적되던 불길함이 어느 날 한계에 다다랐을 때 저는 결심했죠. 이 집의 부부방과 거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그 선택은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목격자가 필요했으니까요. 이곳에서 벌어지는 비이성적인 일들을 누군가는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만이 더 이상 이 가정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나를 지켜줄 증거이자 방패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 자꾸 침묵하는 기계의 눈은 언제든 이 집의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줄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이혼하지 않으면 영상 공개할 거예요. 휴대폰에 업로드된 녹화 영상을 시어머니 눈앞에 들이밀며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의 커다란 눈빛은 유리잔처럼 흔들렸습니다. 보람과 두려움이 섞인 그 눈동자는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라 공중을 허둥대며 떠다녔고 시어머니는 마치 제 심장을 진리가 삼키기라도 하겠다는 듯 분노로 떨리는 턱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 제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영상은 두 사람의 추악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고 제 목소리는 그보다 더 차가운 얼음처럼 반환을 가로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도 어머니란 이 사람이 정상적인 모자지간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시어머니는 짐승처럼 날카롭게 울부짖으며 제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녀의 소나기가 제 머리채로 움켜쥐었고 그 힘은 무자비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분노와 화신이 된 얼굴로 그녀는 사정없이 따귀를 때렸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것, 볼 것도 없는 년을 우리 애기가 좋다고 해서 거덜었더니 네 년이 기어이 사단을 내는구나. 어? 얘가 어릴 때 갖고 싶다고 한 건 다 해줬어. 한 번도 못 해준 적이 없어. 장난감이든 옷이든 뭐든 간에 내가 다 해줬다고. 그녀의 말은 명백했습니다. 나는 결국 그 애가 갖고 싶다고 말했던 수많은 장난감 중 하나였고 이제는 버릴 때가 된 물건이라는 듯한 취급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아들의 침대 옆에 두기 위해 허락한
장식품쯤으로 여긴 겁니다. 따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방 안에 파열음처럼 울려 퍼졌고 제 입술에서 터진 피는 진한 새냄새를 풍기며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무력하고 굴욕적이었습니다. 한심한 남편이라는 작자는 말릴 생각도 않고 CCTV 숨긴 곳에 찾느라 방 안 구석구석을 뒤질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두 눈은 눈물이 서서히 차올랐습니다. 뜨겁고 짠 감정이 눈가를 타고 흘러내리며 내가 사랑했던 남자의 비열한 밑바닥을 목격하는 절망감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먹먹했고 이러다 정말 이 둘 사이에서 흔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불길한 예감만이 짙은 먹구름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쾅쾅. 현관문이 유런하게 울렸고 낯선 남성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온 집안을 가로질렀습니다. 계십니까?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 소란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문 여십시오. 그 소리는 무너진 절벽 끝에서 내민 밧줄 같았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던 어둠 속에서 번쩍 빛난 구원의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의 나를 세상이 겨우 알아차려준 순간이었습니다. 감찰이 현장조사 이후 폭행 사건으로 정식 접수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친정 부모님께 전해졌을 땐 마치 천둥이 머리 위로 떨어진 듯한 충격과 함께 두 분은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저를 본 순간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셨고 아버지의 눈은 피눈물 같은 분노가 번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남편을 보자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그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는 병원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든 만큼 묵직하고 절박했습니다. 이어 나타난 시어머니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쥔 아버지는 참았던 분노를 폭포처럼 쏟아내셨습니다. 니들이 사람 새끼야? 어디 귀한 내 딸한테 손을 대! 얻어맞아 실핏줄이 다 터진 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참아왔던 댐이 무너져 내리는 듯 아팠습니다.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부모님 가슴에 대못 하나를 더 박아놓은 듯 슬펐습니다. 그러나 저 괴물 같은 모자 앞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두 분이 계시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만이 진짜 가족, 유일한 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담할 만큼 싸늘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라는 이유로 법원이 기괴한 사건 앞에 눈을 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작 벌금형, 남편은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 피 맺힌 절규를 집안의 다툼이라는 말로 퉁쳐버리는 억울한 판결이었습니다. 예상된 종착지처럼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힌 날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낱 한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삶에서 도망치듯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진짜 지옥은 그제야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마다 제 친정집 앞을 찾아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슬리퍼 차림으로 거리를 배회하며 울부짖는 그녀의 모습은 이성이 아닌 본능만 남은 짐승 같았습니다. 내 아들 내놔. 여우 같은 니년이 우리 애기 숨겨놓은 거 다 알아. 애기야, 엄마 왔다. 아들, 엄마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터져 나가면서도 지칠 줄 몰랐습니다. 그 소리는 대낮에도 깊은 새벽에도 거리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마치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진 아들을 찾아 헤매는 망령 같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모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집착이었고 광기였으며 아들을 삼켜버린 저주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때때로 그 시절의 악몽에 시달립니다. 새벽녘 몸이 덜덜 떨리는 채로 눈을 뜨면 그 집의 어두운 복도와 문틈으로 스며들던 시선,
그리고 머리채를 휘감던 소나기의 감촉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꾸준히 점심과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짧았던 7개월의 결혼 생활은 제 마음에 깊게 패인 사문처럼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사랑으로 저를 감싸준 유일한 내 편, 부모님이 계시기에 그분들 앞에서는 끝내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더럽혀진 과거를 딛고라도 다시 걷기로, 다시 웃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라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걸 믿고 싶습니다. 상처투성이의 기억 속에서도 저는 분명 다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